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정보 해외 진출 사례 주민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그 법이라든가 그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주민등록과 또 전자주민증이라고 하는 ENID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전자주민증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협력 또는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서로 레슨스 런드를 좀 쉐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 관리 제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밀접하게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개념적으로는 UN에서 그 개인의 어떤 출생에서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들을 다루는 그러한 등록 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에서 1998년에 공식적으로 문서화했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불변하고 의무적인 그런 조건을 갖는다라는 그 특징을 정의를 했죠.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는 주민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 제도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거주지 등록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데, 실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행정적인 통제, 즉 거주 자격을 가지고 그 거주지 위치에서 등록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거주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이 신분 등록과 거주 등록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어떤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 것을 우리가 주민등록 관리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 근거가 되는 법에 의해서 이제 그 기초해서 모든 발전을 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2년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2년도라고 보시면은 이제 당시 어떤 군사 정권 이후에 어떤 주민에 대한 통제의 목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거주에 대한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그 주민의 이동하는 어떤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통계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민의 통제나 또는 거주 관계, 이동에 대한 그 추적이 목적이었다고 보면, 점점 발전해서 현재에 이르러서의 주민등록은 보다 그 사회의 어떤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 그리고 인적 자원, 국가적인 전체적인 리소스를 관리하는 조세라든가 또는 병역의 의무, 선거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자원의 풀로서 활용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편적인 복지, 즉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복지 행정의 핵심으로서 주민등록 제도 또는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민관리는 보다 주민 중심 또는 국민 중심 또는 시민 중심의 서비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여러 차례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있어 왔고, 그 개정을 거쳐서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듯이 상당히 많은 것이 IT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현재 2020년 6월 9일까지의 그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디지털 사회에 맞게 또는 정보 보호에 맞게끔
계속 그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듯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85년도에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국가 전산망이 수립됨과 동시에 그를 기초로 해서 주민등록 DB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이제 90년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것은 거주지와 무관한 주민등록 서비스, 즉 우리는 행정지역 또는 자기가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디든지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또는 주소 이동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재외 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관련해서 번호의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정보를 어떤 민원 등록하시는 분이 어떤 자기의 인증 또는 자기의 본인 확인에 대한 수단 방법으로서의 전자주민등록 번호를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2017년부터는 그 변경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판결에 의해서 변경을 허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0년 6월 9일자 개정을 보시면 전자문서, 즉 본인에 대한 인증에 대한 전자서명법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까지가 법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제도, 그리고 주민등록법,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주민정보의 통합 관리는 전자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기반이 되는 상당히 파운데이셔널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 업무 체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권이라 그러면 외무부, 당연히 이제 자동차 그러면 또 교통부, 국토부 이런 여러 업무 부처에 이렇게 걸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가 일종의 그 전체적인 정부 기관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가 있게 되고, 우린 시, 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그 업무들이 좀 역할과 책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법에 대한 제도,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그리고 전반적인 전산화에 대한 책임, 또는 중앙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그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 각각의 시, 도, 그 읍면동 내에서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어떤 조회 서비스라든가 전입신고 또는 전산 확인증 발급이라든가 재발급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하 단위인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몇 달 후가 되면 지금까지 쓰던 우리 주민등록 번호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그 생년월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별이 한 자리가 있고, 여기 네 자리가 지역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출생했을 등록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동이 되더라도 변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 출신 지역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넘버들은 이제 검증하기 위한 그런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번호를 없애고 성별 다음에 6자리를 일련 번호, 랜덤하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그 주민의 번호 안에 그 개인정보가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이 되는 것이 그냥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 미국을 대표해서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개도국이나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좀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도국 같은 경우는 실제 생년월일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생년에 또 일련번호를 쓰거나 또 완전히 인도같이 전부 다 그 랜덤 넘버로 쓰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요 두 가지가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을 통한 신분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각각의 법에 맞게끔 개정 초기 당시에 이런 형태의 이제 사진과 뒤에는 이제 이렇게 변경된 내역들을 이제 수기를 쓸 수 있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일련 번호를 주민번호에 사용을 하기로 했고, 연령을 이제 18세로 낮추게 되는 그런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오른쪽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간혹 개도국에 나가시거나 하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플라스틱 아직도 이런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챌린지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또 카드라든가 스마트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만큼은 아직까지 저희는 이런 플라스틱 형태이고 지문은 채취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민등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쓰고 있고 또 사후적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개도국에서 만약에 지금 다시 전자주민증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자 앞에 이제 스마트 카드가 들어가는 그런 주민등록증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왜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증보다도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쪽에 상당히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썼고, 국가의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록, 통관, 고용, 그다음에 경제 통계,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에 발맞춰서 이런 주요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로 정의가 돼 있었고,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민등록 번호 또는 주민등록 정보를 전산에다가 DB로 만들어서 현재 전체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중복되거나 또는 거짓된 정보가 없도록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3년도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군구 업무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좀 더 정제를 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이런 중앙정부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이 주민등록 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 사실 주민등록 진출을 한다 또는 스마트 카드를 이야기한다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데이터 구축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있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 다시 이야기하면 시군구나 또는 상당히 작은 단위로 수기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것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DB화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여기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써 있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서 모든 전자정부에 특히 이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시민은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이런 기기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를 접속해서 이런
전자정보의 서비스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라고 하는 사무 환경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양쪽 다 시민들의 어떤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정보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보의 핵심이라고 보는 통합 데이터 센터죠. GIDC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 이제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정보 공유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유센터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PKI 센터까지가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더 우리 실제 활용하는 기관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는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파일로 말아서 또는 어떤 문서화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yes, no만 확인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시스템은 역시 그 모든 정보에 대한 통계, 그리고 그 통계에 대한 그 활용 또는 그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통계 데이터, 국민 통계로 제공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소 단위의 행정기관 안에, 즉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업무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연계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고 하는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이 변경됐거나 또는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실제로 전입이나 전출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은 실제로 정보 유통 서비스만을 담당하게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는 리얼타임의 그런 액세스가 있는가 하면 yes, no만 확인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민등록증 자체가 이게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국가공무원 또는 준공사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합 데이터 센터 GIDC의 모습이 되겠는데, 메인 센터가 이제 대전에 있게 되고 백업 센터가 이제 광주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기도 백업을 하고 디자스터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중에 전자정보 시스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 또는 행정정보 공유 센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정보를 요청하고자,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 간의 사이에 일종의 리퀘스터하고 프로바이더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하고 다시 유통을 하고 딜리버리 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우리 민원 처리 시에 증빙하는 서류 대신에 이 데이터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증빙 문서를 제거하는 전자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보시면 정부의 정보를 보유하고 즉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약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약 34개 정도로 되어 있고, 이용하는 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44개 이제 기관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민원 처리 사무 기관이라고 이제 지정한 그런 협회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역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다수 이 공동 그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에 대한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유형화했을 때 약 162종 정도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744개 정도가 이제 2020년 5월 기준으로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간에 우리나라의 그 증빙 서류를 내고 또는 서류를 만들러 가고 제출하고 그걸 확인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전산에 있는 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옛날 자료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628밀리언 달러를 좀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여권 같은 신청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산 정보를 활용해서 그 본인 확인하겠다는데 동의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여권 행정하시는 담당자분이 아까 정보공유센터에 있는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 확인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처리들이 주민등록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진위, 이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소나 토지 관련했을 때 주소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주소가 맞는지, 또 거기에 항공 이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연계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카드 또는 전자주민증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고려했었고 파일럿까지를 했었고, 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또는 정부가 그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파일럿한 이후에 이게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분 확인 서비스는 이 표면에 나오는 정보로 일단 충분하니까 비슷합니다만은 결국은 IC 카드, 여러분들 뭐 은행 카드든 여러 카드를 활용해 보시겠지만은 칩 안에 그런 그 개인정보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거기에 넣어놓고 관련된 거래라든가 또는 뭐 발급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이런 데에 스마트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카드 기반 또는 전자주민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했을 때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런 모형을 그렸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뒤에 그 뭐 운전면허까지를 같이 복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위변조 방지에 대한 설계가 사실 카드 표면에 여러 가지 그 보안 요소들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PKI를 활용해서 그 정보를 암호화하는, 그리고 또 역시 생체 정보도 칩에다 저장함으로 인해서 그 보안에 이제 좀 더 보안의 위험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 시스템 전반적인 흐름을 잠깐 살펴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는 왜 결과적으로 E&I들을 안 하게 되었나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된 이유는 전자 칩 안에 들어가는 정보, 즉 개인정보를 넣고 그것을 발급하는 것이 정부가 그 데이터를 소지하고 또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시민단체의 반대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이게 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ENID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PKI라든가 또는 스마트 칩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도 이제 차세대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스마트 카드가 아닌 좀 더 다양한 이제 본인 인증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ENID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탈레반이 나와서 뭐 자살 폭탄 테러 나고 사람 죽고 뭐 협상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상당히 오랫동안의 독립을 유지해 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륙 국가이어서 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포진해 있고 아시다시피 이 내륙 국가에서 IT 시스템, 특히 네트워크, 전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 2010년에 이 ENID를 하겠다 해서 2013년부터 파일럿으로 발급을 했고 2016년부터 발급을 해서 실제 현재 발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아픔을 이제 겪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젝트가 발주될 때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나라에 대해서 하겠다. 네, 아시겠지만 위험 지역도 분명히 있고 또 이 북쪽으로는 또 상당히 많은 탈레반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카불 수도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36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아마 여기서 드리는 많은 레슨즈 런드는 나중에 다른 나라에 하실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36개월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뭐 기간이 부족해서 이제 연장을 여러 차례 했고요. 해외 사업 하실 때 또는 국제 협력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펀딩의 소스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의 소스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나라들은 도너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즉, 그 공여를 하는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을 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원하는 바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가 되다 보니까 또 도너 커뮤니티가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예산이 끊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정보통신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내무부의 이제 아크라라고 하는 주민등록청하고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항상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가 또는 행안부가 그 중앙의 어떤 통제 거버넌스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개도국에서의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IT가 계약자, IT가 메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행하는 이 기관과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약은 정통부랑 했지만 정통부와 이 내무부가 자기들 간에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저희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어떤 회사가 하나 있고 그 밖에는 다 인터내셔널 그룹입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지문에 대해서 이제 지문과 홍채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칩 자체도 삼성 칩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그런 카드고 카드를 그 발급하는 프린팅하고 카드의 그 프리프린팅하는 쪽은 말레이시아에서 담당을 했고 PKI는 UK 지금 이제 데이터 카드죠.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컨소시엄 형태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만들고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정통부와 내무부,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이제 장차관, 차관급으로 이제 했고 실무는 이제 국장급들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나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수행 범위를 보시면 누군가가 시, 군구에 해당되죠. 프로빈스나 디스트릭트에서 신청을 하면 그 각각의 그 가족부를 등록하고 개인도 등록하고 말씀드렸던 그 바이탈 이벤트에 해당되는 모든 결혼, 출생, 사망, 이혼 이런 것들, 주소 이전까지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등록할 때는 지문과 홍채를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카드 발급 시스템은 또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라마다 어디에다 위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우리나라 행안부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행안부의 오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행안부에서 이 데이터를 오너십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운영만 정통부에서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카드 발급은 더욱더 그 보안 요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내무부 안에 아예 카드 발급 센터를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해서 결국 이러한 데이터가 다시 원래 신청한 시군구, 읍면동, 그죠? 프로빈스나 디스트릭트까지 전달이 돼서 신청한 사람에게 카드가 제공이 되고 본인이 확인이 되는 그런 어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된 통계라든가 이런 그 시스템을 전체 아우르는 것이 수행 범위였습니다. 이제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고 여기에서 일종의 센터를 운영을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만든 다음에 패키징까지 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를 해서 그 카블에다가 릴리즈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필요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도국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 현지화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이 읽는 방향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씨 봐도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듀얼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어로 2개 언어로 해야 되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뭐 영어까지 해서 이제 저희는 테스트해야 되니까 한 3개 언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양식을 만드는 것부터도 사실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업을 실제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일 중에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식을 제정하고 그것을 승인을 받는 일들이 같이 있어야만 이게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서 일어나다 보니 어떤 경우에도 이 승인을 받기까지 국회를 거치든 대통령이 승인을 하든 그 나라의 절차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의 로컬라이제이션을 단순히 그 언어와 언어를 트랜슬레이트해서 바꾸는 거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은 고전을 하게 됩니다. 문화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를 좀 더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뭐 그런 내용 중에는 달력도 있습니다. 달력도 우리와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 달력을 변환하는 모듈이 사실 없어갖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해외 사업을 할 때 또는 국제 개발 협력을 할 때 누군가가 조금 뭐 BPR이라든가 또는 ISP를 통해서 좀 정지를 했으면 좋았겠다. 저희가 그래서 BPR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속도도 느리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의사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구축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일어났었습니다. 교육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T 시스템 또는 그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할 때 교육에 대한 것들을 그 수원국에서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도 부족한데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에 와서 방문하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또 가서 우리가 한 번 하는 교육으로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통했냐면 현지의 대학교하고 협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커리큘럼하고 실제 운영하고, 왜냐하면 현지어로 나중에는 강의를 해야 되고 뭐 강의 안이라든가 또는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와 협업을 했고, 그다음에 실습을 병행해서 그 피드백을 이제 우리한테 주는 형태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육을 우리 인력으로 우리가 다 전국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로컬라이제이션 중에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을 특히 더 좀 주의 깊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근데 어느 프로젝트 관리와 다르지 않게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제 실무급 국장, 차관 이후에 그 위로 가면 이제 장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 각각의 자기의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또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그걸 드라이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워크숍 또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했고요. 또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택트 시대 이렇게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는 컨퍼런스 콜과 비디오 컨퍼런스를 거의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또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위험과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이 나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좀 문서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 그 데이터 센터가 카불에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원격에서부터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변경을 해서 어떤 변경에 대해서 그냥 변경이 있고 또 뭔가 공수가 들어가서 비용이 발생하는 변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코스트에 영향이 있는 것들은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하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사이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잘 정비된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이게 프랙티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뭐 스테이징에 올리고, 프로덕션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시스템적으로는 관리를 했지만,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실제 사용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대개는 이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바라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주민등록을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이 NID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전반적인 추세는 어떤 시민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즉
시민권에 대한 어떤 선거권이라든가 내셔널리티, 어떤 국적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 배제한 나머지 이 사람이 기초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아이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디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NID에서 물론 N이 그 국가에서 발급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민의 권리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다 이제 그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주자. 기초적인 서비스, 즉 사회보장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또 많은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아이디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 말레이시아 회사는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조하는 회사는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인쇄. 말레이시아의 아이리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혹시 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런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항상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계속 그 시민권 또는 그 시빌 라이트에 대한 거를 디파인 하다 보면은 정의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닉 그룹, 그죠? 어떤 민족이죠. 그러니까 인종, 민족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죠. 릴리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99%가 이슬람이야. 근데 이슬람이 아닌 크리스찬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예민한 것들을 제3자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경험을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그 내셔널리티를 관리하는 그런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하죠. 이런 쪽하고 이런 서비스의 포커스를 맞춘 쪽으로 EID를 가져가고 또는 EID 또는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에서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카드라든가 PKI, 키에 대한 것들은 또는 보안, 인증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EID를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 차례 제가 그 다른 나라의 feasibility study도 해봤고 또 기회 발굴을 위해서도 해봤고 또 다른 이제 월드뱅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수행한 내용을 리뷰를 하고 플랜을 만드는 일도 좀 해봤고 좀 다양한 이제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스터 플랜은 있어요. 근데 마스터 플랜을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다 있어요. 내용상에는. 그래서 보면 ADB가 해주거나 다른 나라의 컨설턴트가 그 내용을 만들어줘 있고 실제로 얘를 그러면 구축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결정을 해야 될 것들, 기술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가 가장 저는 어렵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RFP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이게 그렇게 구축이 가능한 그 기술적인 컨피규레이션인지 또는 이 제도적인 범주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를 이렇게 계속 그 변경해서 주민등록 번호 체계도 바꾸고 자릿수도 바꾸고 발급 연령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기존 어떤 아이디와 이걸 병행을 할 것인가. 신분을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뭐 드라이버 라이선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17개의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의 어떤 스펙이죠. 그 체계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람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할 거냐. 개인정보를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시킬 거냐. 칩에 대한 내용도 이미지를 넣을 건지 핑거프린트를 2개를 넣을 건지 10개를 넣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카드 디자인,
사실 카드 디자인은 그렇게 처음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가가 발급하는 거이고 또 EI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에 그 나라를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심볼릭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발급 기관을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 카드 디자인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방향을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준비해서 RFP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양식들, 절차, 표준들이 요즘 월드뱅크나 ADB를 통해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해서 SOP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SOP를 만든다는 건 아는데 역시 이런 것들을 이제 practice에 쓸 수 있게끔까지 전달하고 하는 것들은 또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요. 자, 기존 데이터를 이행을 할 거냐. 저희가 2000년도에 선거할 때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무조건 쓸 수 있다. 자동차 시스템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동차 그 플레이트만 발급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존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아프간 같은 경우는 또는 그 이후에 저희가 하는 많은 경우는 데이터 클린징 비용이 훨씬 세기 때문에 새로 입력하는 쪽을 이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안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수준의 보안을 할 것이냐 역시 비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비용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우리 FS라고 하는 feasibility study도 하고 마스터 플랜도 만들고 다 해요. 근데 결국은 initiation delay가 발생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게 또는 이걸 조금 더 범위를 그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큰 그림도 좋지만 그 phased approach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코어 프로세스를 먼저 좀 집중을 해서 만들고 그 데이터 또는 그 프로세스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일종의 조금 실험적인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좀 원용을 해서 해보고 조금 더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그 전체 강의 내용에도 있겠지만 뭐 빅데이터 앞으로 그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어떤 데이터도 정확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을 만들더라도 그게 사용 가능하게끔 그리고 시스템끼리 서로 인티그레이트 되게끔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기술에 대한 표준, 오픈소스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를 큰 그림을 그려서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다 갖다 주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고 우리가 매니저블한 사이즈에서 거기에 결과를 가지고 확산해 가는 그래서 그 나라의 전자정부 수준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바일 액세스가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전자정부에서 e-government, E를 가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모바일로 가더라도 역시 중요한 거는 커넥티비티. 그렇죠? 아까 중앙정부 간의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시군구 어떤 디스트릭트 레벨까지 가는 그런 그 커넥티비티가 되어 있는지, 그런 액세스가 가능한 환경인지에 대한 IT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이터의 그 표준화, 입력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